번째 주제는 체인지메이커의 삶, 라이프입니다. 2050년 전 세계 인구의 70%는 도시에 살게 됩니다. 우린 도시의 주거, 환경, 그리고 생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30년 후 어떤 도시 생활을 누리게 될까요? 루트 임팩트 라이프팀 리더 허지용 매니저님께서 세 분의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아침부터 되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페런토논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루트 임팩트의 허지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로는 먼저 이 인근의 카우앤독을 설계 및 감리하신 공일 스튜디오의 조재원 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최대의 쉐어하우스 우주를 창업하고 운영하고 계신 김정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얻어가고 또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L 하우스 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이제 주택 혹은 쉐어하우스 사업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면서 제 사학적인 이득을 조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요, 공공재로서의 도시의 모습에 관한 거예요. 사실 저희가 DL하우스를 성동구 그리고 성수동에서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됐는데 제일 재밌었던 혹은 흥분됐던 순간이 언제냐면 이제 길거리 혹은 도시 공간을 저희 입주민들이 마치 자기네 집 거실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디자이너와 창업가가 거실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주방에서 같이 밥 해 먹으면서 서로 배우고 그런 걸 꿈꿨는데 이게 동네 세탁소 아니면 동네 술집, 카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도시도 되게 확장된 공유 공간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적으로는 이런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재현 소장님께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제 목소리가 평소에 이렇게 섹시하지 않은데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목소리인데 조금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 서울시 공공건축가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폴인 것 같아요. 이게 공유제하고 사유제가 완벽하게 두 개의 폴, 두 이분법적으로 나눠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 중간지대, 공유제이면서도 사실은 좀 사적인 케어를 통해서 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이제 사용성이 더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사유제이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모여 있는 헤이그라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뭐 땅도 뭐 건물도 뭐 특정한 어떤 그 주체의 소유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공유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런 어떤 중간에 걸쳐 있는 곳에서의 미묘한 뭐 여러 가지 타협, 새로운 이제 시간적인 점유, 뭐 어느 시간대 뭐 도시 전체에 오픈하거나 입주민 어떤 제한된 이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하는 굉장히 타협이 필요한 여러 가지 룰들이 새롭게 셋업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성동구에서도 특히 더 많이 애쓰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유와 공유의 이 중간지대를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같이 새로운 협약, 새로운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삶을 위한 타협 같은 것들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점이 요즘 들어서 그 현대에 있어서의 어떤
공유제적인 사유제지만 공유제적인 혹은 공유제지만 어떤 사적인 측면을 가져야 하는 그런 중간적인 지점들이 더 많이 저희가 좀 방점을 찍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도 건축가로서는 요즘에는 어떤 프라이빗한 건축주를 위해서 일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 공간의 성격이 더 많은 임팩트, 더 훨씬 도시적인 임팩트, 더 많은 그 건물을 딱 쓰는 사람들이 아닌 더 확대된 사용자를 위한 계획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뭐 되게 안 좋은 클라이언트한테 항상 시달리는 거는 아니지만, 네, 저희 건축주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된다고 하니까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공유, 사유 이렇게 서로의 불분명한 영역들에 대한 타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정원호 구청장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부가 하는 일이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잖아요.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우리 이 성동구에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서 많은 그 사회혁신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성동구 성수동으로 오게 된 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젊은 혁신가들이 꿈을 좀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성동구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공적인 자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자산들이 예전에는 그 통치의 수단으로 많이 이제 이용이 됐던 것이 요즘은 협치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면 그 동주민센터, 편하게 얘기하면 동사무소죠. 동마다 있는 동사무소가 과거에 했던 기능과 요즘 했던 기능을 보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통치 수단으로 작용했던 것이 굉장히 많았었죠, 동사무소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그런 그 복지의 최첨단 천병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굴되는 이 어려운 분들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거냐, 도와줄 거냐, 이런 걸 논의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모여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마을 계획단도 있고 이런 게 동단위로 이루어지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 또 이제 지금은 마을 공동체를 이 동주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가면 많은 이런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건강을 위한 그런 이 주치의까지 지금 확대해 가기 위한 노력들을 동주민센터가 거점 역할을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성동구에서 이제 내년에 최초로 75세 이상에 대한 주치의 제도를 실현해 나갈 겁니다. 그 기능은 거점 역할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복지, 문화, 공동체의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이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이제 비즈니스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요. 사실 쉐어하우스 우주는 이제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쉐어하우스 시장을 많이 바꾸고 있는 선도적인 업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유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되게 사유재산을 활용해야 하는, 부동산은 굳이 따지자면 사유재산을 분류가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CEO로서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나 이제 어려움들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이쪽 분야의 어떤 전문가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첫 번째 목적은 그 회사를 만든 이유도 좀 젊은 친구들한테 합리적인 좀 가격의 양질의 주거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전제가 그 이제 사유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가격들을 하에서만 어떤
그 주거를 제공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그게 이제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거나 뭐 숫자가 나오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항상 이제 그 시장에 정해진 어떤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조금 과격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런 토지나 부동산이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어떤 목적은 사람들이 이 토지나 부동산 안에서 그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지 이게 어떤 사유 재산이고 돈을 버는 수단이 첫 번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좀 과격하게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여전히 계속 그런 관점으로는 좀 생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떤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용적률을 뭐 높여준다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더 좀 공격적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지원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주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더라면 이걸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사회 구성원 중에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은 더 공격적인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동산 혹은 토지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투자의 수단이나 로서도 물론 어떤 재산의 성격으로서 존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여기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더 먼저인 전제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어떤 이런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 조금 더 공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바로 바톤을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년 주거 문제 혹은 부동산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구의 접근 방식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셨고요.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공은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랑 저희 성동구랑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청년 주택들하고 신혼부부 주택들을 이제 요즘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집당 토지주들에겐 그 얘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5층밖에 못 지을 수 있는 못 짓는 토지에 이걸 10층까지 짓게 해주고 대신 그 중에 절반, 그러니까 한 25%를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의 절반이죠. 25% 정도를 저희가 청년 주택, 신혼부부 주택으로 저희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서 저희는 그것을 이제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주도 늘어난 부분에 50% 정도 이익을 얻고 저희도 50% 이익을 얻고요. 그걸 공공으로 이제 하는 제도인데, 특히 선호하는 지역들, 지하철역 근처라든지 대학가 근처 이런 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앞과 그다음에 마장역 이런 지하철역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곧 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항상 많이 나는 이제 성동구 그리고 성수동 지역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3년째 여기 주민으로도 살고 있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뿌듯한데요. 요즘 들어 그냥 지역 사회에서 제일 걱정되는 문제라고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이사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뭐 상업시설이든 주거시설이든 상관없이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카오엔독을 설계하실 당시의 집가랑 비교해 보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변했잖아요. 조재현 소장님이 이제 건축가로서 뭐 특별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점이 있으신가요?
뭐 젠트리피케이션의 한쪽에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그 단어 중에 도시 재생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그 개념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주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이건 재생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거를 사실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고 저게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거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가.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은 중립적인 그 자체로 보면 사실 어떤 현상을 그냥 설명하는 중립적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양상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는 한편으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도시 재생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도시 재생의 툴을 이제 도시 계획의 어떤 툴을 쓰고 나면 개입을 하고 나면 바로 그 직후에는 또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그 자산으로서의 이 아까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공공재로서의 토지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그 측면보다는 사유재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 뭔가 나한테 굉장히 많은 리턴을 줘야 되는 그런 자원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부각이 됐던 지난 이제 개발 시대의 그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개인이던 공동체던 내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뜬다더라. 거기 뭐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곡차곡 돈 벌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내 수입을 정상적으로 공동선을 유지하면서 추구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는 게 저희 안에 이렇게 DNA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저희 인식에 있기 때문에 도시 재생 바로 그 직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식이 그런 어떤 일테면 이게 불로소득인데 투자냐 투기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 개개인 시민 모두에게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의 차이를 그러니까 도시 계획적으로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연속적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역동성이 생기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어떤 환경에 역동성이 생기는 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늘 살던 사람이 살고 그 같은 룰이 막 지배하고 10년,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룰이 지배하고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감옥일 수 있는데 그 역동성이 생기는 건 좋지만 그 지역의 서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성동구 지금 성수동 같으면 공장이었던 때 뭐 한때는 뭐 가죽 어떤 가공업이 제조업이 그런 굉장히 성했던 어떤 동네로서의 그 성격이 그래도 달라지지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이 서사가 이어질 수 있는 종류의 그 정도의 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개개인의 인식의 어떤 그 변화 그다음에 이제 관에서의 노력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로 이 개발에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들 뭐 투자를 받던 개발을 주도하는 개발업자가 되던 김종인 대표님처럼 이제 그런 어떤 업자들을 설득하는 비즈니스 주체가 되던 그런 사람들의 공통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서서히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어떤 새로운 개발의 모델들이 하나둘씩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더 여쭈면 그러면 이제 많은 도시개발 사례들을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도시 재생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지 않는 적정 속도가 예를 들면 한 몇 년 정도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야 그걸 모범적인 혹은 이상적인 속도라고 보시나요?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제 그 사전 미팅할 때 제가 얘기 드렸던 사례가 여러 가지 사실 노력 자체가 서사로 남는 것 같거든요. 결과보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유입되는 젊은 인구들이 얼만큼 이 지역에 원래 있던 컨텍스트를 존중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동경에 있는 제 디자이너 친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와서 스탠다드 프로젝트라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전형 프로젝트인데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전형적인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도쿄에서도
뭐 방송국 자리 하나가 방송국이 이제 나가면서 그 이제 재개발에 직면한 어떤 도시에 이제 제조 공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공장들과 디자이너들이 협업을 한 어떤 프로젝트였는데요. 그 공장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자기 기계라든지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성을 그 전형적인 거죠. 근데 전형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거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디자인적인 개입만을 해서 그 뭔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개입을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거를 이제 스탠다드 프로젝트, 전용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서울에는 혹시 그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볼 때가 없느냐, 이거를 아시아 국가들이 한번 같이 이렇게 지역마다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딱히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그런 개입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뭐 지금 사실은 그 성동구에서도 그 수제화 거리 이런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런 환경이 훨씬 이제 활성화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행이긴 한데 빨리 제가 죽기 전에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있어서 제가 기회를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하시면 이제 좀 더 생생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해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 한가운데 있는 게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쉐어하우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김재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성수동이든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신 적이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어서 그냥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대다수가 좀 상업 지역 위주로 해서 발생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주거여서 그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 성수동에 지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쫓겨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그 익선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종로에. 거기에도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지점을 냈었었는데, 거기서도 계약, 성수동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이제 계약이 해지가 돼 버렸고,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이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는 더 연장을 하고 싶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좀 익선동에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저희는 되게 싼 가격에 주거로 이용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빨리 내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긴 했었어서, 그런 이제 뭐 경험을 한 이제 주체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문제고 너무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이제 주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뭐 다른 것들은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뒤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는 거는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어떤 주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야기를 하지만 이 주거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이어서 더 돈을 벌기 위함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주거가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어떤 좀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해결책을 만들려면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대표님의 생각이 있나요?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맨날 미친 듯이 오를까? 왜 이렇게 항상 비싸서 나는 갈 데가 없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었던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트래픽이 몰렸을 때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라는 학습 효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경리단길도 있을 수 있고 뭐 연남동도 있고 성수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투기 자본들이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 패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런 자본들이 이제 좀 옮겨 다니면서 또 그거랑 플러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저금리 때문에 상승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좀 세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어쨌든 이 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미천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둘 다를 시민 혹은 이제 구민으로 두고 계시는 구청장님 입장은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 제 별명이 젠트리 닥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또 조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굳이 할 필요 있는 사업이냐 그 알쓸 신작 그 네, 무슨 맞습니다. 프로 있죠? 네네. 거기에 나왔듯이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전 세계에 막은 유례가 없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굉장히 격분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 몇 분이 찾아갔어요. 거기 그 PD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냐라고 했더니 이미 막을 내려서 다음 장면인데 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전국에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냥 그러니까 이건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쉽게 들면 압구정동 예전에 압구정 하면 뭐 1번지였는데 지금 임대료 50% 이렇게 할인해 갖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실률이 50%.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압구정이 처음에는 다양한 이런 패션 이런 가게들이 있어서 카페들도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막 가면 뭔가 새롭고 즐겁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똑같은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을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도 있는데 이거 뭐하러 일로 와? 그래서 이제 안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줄면서 상권이 쇠퇴하고 공실이 늘어나고 결국은 저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건물주들을 설득을 한 거죠. 결국 건물주도 손해 본다. 물론 팔고 나가는 사람 일부만 빼고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이 삶을 영위하고 살아온 사람들 대상으로 건물주들 대상으로 설득을 해서 임대료 상승을 하지 않게 그리고 성수동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상권이죠. 상권을 유지시킬 수 있게 이렇게 협약을 해서 약 65%의 건물주들이 그 협약에다 상생 협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쁘니까 다 할 거고요. 65% 이상 그 중에는 뭐 인순이 씨를 비롯한 뭐 연예인들도 들어 있고 많은 건물주들이 거기에 이제 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작년 2016년도에 임대료 상승폭 그리고 올해 저희 조사에 의한 임대료 상승폭을 따져보면 2014년도에 평당 여기가 2,500만 원 했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그건 아주 싼 데고요. 지금 최근에 8천만 원까지 거래가 됩니다. 평당 성수동이요. 이 옆에 끌리오 본사 들어오는데 7,500 이렇게 지금 다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근데 그 뛰었다는 얘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어떻게 됐느냐? 공시지가 상승률이 거의 10%, 서울시의 2배가 넘는데 이 성수동이. 근데 임대료 상승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2016년도에 계약한 거하고 2017년도에 계약한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2016년도에 10% 상승했는데 이번에 5% 그러니까 4.8% 상승했더라고. 2017년도 3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있던 상생 협약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일부는 150%, 200% 상승해 가지고 못 견디고 쫓겨난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성수동의 사례로 말씀드리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지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옵니다. 이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구에서.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아예 발표를 해서 뭐 여러분들 알고 싶은 커피숍이라든지 뭐 빵집 뭐 그다음에 패션 이쪽에 대기업들이 이제 하나도 못 들어옵니다. 성수동에 이쪽 일대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동네 빵집들 지금 성수동 줄 서 먹는 동네 빵집들 있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 옆에 그 뭐 파리 뭐 이런 애들 들어와서 이제 막 거의 망가뜨리잖아요. 망가뜨리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켜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커피숍들 잘 되면 꼭 옆에 뭐 이런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들어와 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다 몰아내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못 들어오니까 이 독특한 카페들이 성수동의 서울숲길에 있는 독특한 카페들이 이제 지켜지게 됩니다. 공방들이 지켜지고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면 건물주도 좋게 해줘야죠. 그래서 건물주들한테는 그렇게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을 이렇게 임대해주는 건물주들께는 용적률 토지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용적률을 20%에서 30%까지 상향시켜 줍니다. 그러면 서로 다 윈윈하면서 가면서 성수동만의 독특한 이런 상권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홍대나 우리 압구정처럼 이렇게 상권이 붕괴되고 이렇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는 좋은 길, 바람직스러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전국에서 좀 같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공약으로 채택돼서 지금 그 정책이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한테 자꾸 자문을 구하는데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로 이따 디웰에 대한 소개는 들으시겠지만 디웰은 이제 전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선도하고 있는 성동구 한가운데 성수동에 2개 지점이 있고요. 저희 지점에 오시면 저희 여자 입주민 중에 80% 가량이 빵순이인데 되게 즐거운 파리 이런 데 말고 즐거운 개성 있는 빵들을 많이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매우 감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다 보면 요즘 제일 재밌는 게 이 이중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도 앱으로 시키고 이제 세탁물도 이제 집에서 그냥 앱을 누르면 누가 갖고 와서 가져가지고 막 이런 완전히 디지털인 세상. 그리고 모바일 페이스북으로 이제 친구를 맺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이랑 전 세계랑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21세기에 무슨 장소 혹은 동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커플들이 간판도 없는 이제 맛집을 연남동에서 찾아다녀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디엘하우스도 맨 처음에 할 때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진짜로 같이 살아 미쳤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이중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고려했을 때 미래에서의 도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바람직한 도시살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각자가 갖고 계신 사업자로서 건축자로서 행정가로서 철학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소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쉐어하우스에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통이동에 있는 통이동 집에 그 산 적이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나라에 이제 거의 50% 육박해가는 1인 가구 중에 하나로서 그런 어떤 공유하는 어떤 삶의 패턴이 굉장히 이게 평범한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상상하는 어떤 도시 그 생활의 어떤 그 한 부분은 되게 아이디어란 어떤 상상하는 바는 이런 오피스로서도 이런 플랫폼이 돼주는 공유 오피스, 거주 공간으로서도 뭐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공동체가 옛날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하던 시기에 어떤 장소 기반의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하늘이나 이렇게 에어, 공기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체. 근데 그게 어떤 유대감이 서로를 구속하는 유대감이나 연대라기보다는 뭔가 그 끝을 열어놓고 여전히 유연하게 나에게 그 퇴로를 확보해주면서 거리를 그래도 내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없는 어떤 그런 공동체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거리를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어떤 정보를 공유하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공동체들이 한 개인이 그런 공동체에 딱 한 개에 소속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중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도시 생활을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장소 거점도 단수가 아니고 굉장히 복수가 점점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한다라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용의 개념으로 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책의 일부는 그 국민도서관에 가 있고 이를테면 뭐 제 차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쨌든 주차장에 서 있는데 제가 만약에 카쉐어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제가 차를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차에 대한 공간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런 식으로 제가 건축가로서 사실 그 건축이나 도시를 공부하고 계획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유연한 장소에 이런 기반하지 않은 자유로운 그 장소에 이렇게 연결된 어떤 협약을 다양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나의 장소의 거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지방에 잠깐, 서울에 잠깐, 또 나의 짐들은 어디에 이렇게 내 책은 누군가가 다 보고 있고 뭐 내 집기들도 내가 안 쓸 경우에는 누가 쓸 수 있고 이런 기반으로 유연하게 하지만 사람들끼리의 연결은 여전히 느슨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던 유연하게 여러 그룹의 사람들과 근데 이게 이제 나를 붙잡고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공동체들이 보통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유연한 공동체들은 그런 벽을 쌓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전히 개방돼 있고 이런 유연한 공동체 여러 개에 소속된 어떤 도시 생활 하는 거가 제가 사실 상상하게 되는 그런 그 도시고요. 그 제가 건축가로서 꿈을 꾼다면 그런 그 도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여러 플랫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좀 더 계획에 관여하고 많이 이제 계획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계획가로서 갖고 있는 꿈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는 꿈이네요. 그럼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구청장님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꿈꾸시는 도시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네,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기술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거냐 그런 문제. 그렇다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는 것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쓸모가 있든 없든 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걸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비단 예로 저희가 많은 우리 삶 속에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이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더 효율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촛불시를 예로 든다면 점점 이 온라인을 통한 이 교류, 교감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 또 광장에 나와서는 이 감동이 있죠. 그 폭발력이 있고 광장에 갔다 현장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 굉장히 많은 감동과 폭발력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프라인만의 힘이고 온라인은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이것은 공감대 확산이 굉장히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미래의 도시 모습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도시에서. 예를 들면 도시 공간이 완전히 재편이 될 것 같은데, 도시는 지금 보면 주택이 이렇게 있고 주택가들 중심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다 빌딩들이죠. 근데 빌딩을 가만히 보면 전부 판매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뭘 팔거나 아니면 부동산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많고 그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기 어떻게 이제 VR, AR이 발전하면 실제로 이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될 거예요. VR, AR로 다 실질적으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빌딩 공간들은 뭘로 조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은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도시 구조, 이걸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네. 무섭기도 하지만 이제 촛불 시위 말씀하셨는데 조지현 소장님 말씀하신 이제 공기로 소통하는 것 혹은 이제 열린 공동체 이런 것도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신 우리 김정현 대표님께서는 혹시 주거 관련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의 미래에 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조지현 선생님이 제가 할 얘기 다 하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다 말씀해버리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일단은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고 또 그게 지속될 거는 확실시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온라인 통해서 한다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 니즈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쉐어하우스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다수 여성분들이신데 입주를 하시는 이유 중에 그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해보면 중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게, 일단 혼자 사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느껴졌는데 같이 사니까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좀 마음이 놓인다, 그게 본인이건 부모님들이건 뭐 그런 문제들은 온라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어떤 좀 실제로 물리적으로 부딪히고 만남으로 인한 어떤 안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외로워서 같이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 그런 것들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뭐 그런 욕구가 충족될 수 있지만 일정 시간 사람들이랑 같이 살아본다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계속 어떤 빠르게 그 세상이 변하더라도 이런 오프라인이 줄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들은 계속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가족 형태로서의 어떤 주거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좀 어떤 느슨한 공동체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가족이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게 아닌 다양한 종류의 어떤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공동체들, 어떤 서로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뭐 공감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다양한 공동체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그 컨트롤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거냐, 그런 것들이 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5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루틴 팩트 5주년을 맞아서 체인지 메이커 컨퍼런스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세 분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었고 그동안 이제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